컴퓨터의 기록. 네, 들리세요? 네, 네, 들립니다. 됐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제너레이트이라고 하고 부동산 개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루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산업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건축 설계라는 게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우선 지금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다이어그램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수익을 갖고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땅을 처음에 이제 사야 되겠죠. 개발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값의 보통 10%에서 20%의 자본만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는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 보통 이제 부동산 신탁사에서 대출을 받고요. 이 초집이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 유치,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토지비를 다 이제 모으면 그도 자기 자본이랑 다 합쳐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기 전후 단계 건축 설계가 일단은 들어가죠. 이제 규모 검토 이런 것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설계를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사비를 위해서 또 대출을 받습니다. 자기 돈은 처음에 토지비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10%에서 20%.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이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너무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그 책임 준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인데 책임 준공이 뭐냐면 건설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내가 돈을 못 받아도 끝까지 끝내주겠다라고 보장하는 제도예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 대출에는 공사비 대출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왜냐면 은행에서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기 때문에, 왜냐면 뭐 돈이 없어도 그 기업이 건물을 다 지어준다고 하는 이제 약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이제 다 지어지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남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이 보통 이제 10배에서 20배 정도를 가져가는 것을 시행사가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토지비가 만약에 100억이었다. 근데 자기 자본이 뭐 10억 있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10억 투자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 뭐 100억에서 200억 이렇게 되게끔 하는 게 부동산 개발이고 시행의 영역입니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화천대유 있잖아요. 화천대유 뭐 몇 억 놓고 몇 천억 가져가는, 그게 그래서 사실은 뭐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 뭐 시행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비리가 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 산업의 사실 근간이 이런 수익 구조를 가져갑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 저희 솔루션을 쓰면은 추가로 매출을 3%에서 26%까지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보통 개발 사업의 규모가 최소 1000억 단위예요. 1000억 단위에 최소 3%면은 30억, 최대는 26%니까 1000억 단위 26%도 260억. 평균적으로 저희 12%. 12%면 120억. 저희 솔루션을 쓰면은 기존에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최소 30억, 평균적으로 120억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가져가는 가치고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푸느냐,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첫 번째 문제점, 누구나 다 하는 문제인데요.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땅에서 디자인을 보통 디자이너가 3개에서 많게는 뭐 5개, 뭐 진짜 많아도 10개, 뭐 이 정도 만들어 가죠.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최고안을 꼽게 됩니다. 근데 어, 사실은 하나의 땅이 주어지면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수백만 가지가 있겠죠.
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더 많아질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더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 중에 우리가 만든 세계 말고도 더 수익성이 높은 안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더 높은 안들을 우리가 항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실수를 범하고 있다. 내 프로젝트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 근데 두 번째 문제점이 이제 첫 번째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면적이 똑같이, 보통 이제 면적을 똑같이 지으면, 우리 매출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어, 그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왼쪽에 지금 그래프, 다이어그램은 기존의 사업 수지 도출 방식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일 가격, 평당 가격을 다 똑같이 한다. 여기 만약에 이제 5층짜리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평당 가격이 보면 다 뭐 100만 원, 제곱미터당 100만 원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합을 구하는 거예요. 1층부터 5층까지 합이 이제 50억이다, 매출이 여기는. 근데 실제 사업 수준이 어떠냐? 실제 사업 수준은 우리가 매우 잘 알다시피 다 가격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상업 건물의 경우에는 1층이 당연히 가격이 제일 높고 2층, 3층이 좀 낮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4, 5층이 뷰가 좋다. 저층부는 뷰가 없는데 만약에 고층부부터 뷰가 좋다. 그리고 5층에도 한쪽은 강이 보이고 한쪽은 뭐 도심이 보인다. 그러면 강 보이는 게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은 평당가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단일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면적만 똑같이 뽑으면 다 가격이 매출이 다 똑같다, 수익이 다 똑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한계점이에요. 저희가 해결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건물의 디자인을 건물의 이제 어떤 형태, 배치를 자동으로 일단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각 형태, 각 배치마다 이제 내부 구성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 봅니다. 건물 이제 외형이 매싱이 똑같더라도 내부의 구성을 굉장히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복합해서 하면 이제 100만 가지 이상의 대안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100만 가지를 더라도 아까처럼 이제 평당가를 다 똑같이 하면은 가격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 가격을 AI 모델로 학습을 시켜서 이 공간이 얼마의 가격이 적절한가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100만 가지가 거의 공간별로 한 가지 안에도 이제 공간별로 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고 그게 전체 합이 어떤 하나의 값이 되면은 100만 가지가 전부 다 거의 다 다른 값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쭉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한 프로젝트는 총 한 20개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12%, 사실 12% 훨씬 높아졌는데 그냥 편의상 너무 또 높게 하면은 사기꾼 같다 그래가지고 12%만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산업개발이고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신영이나 MDM 이런 회사들이 부동산 시행 회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예요. 그럼 이지스 자산운용은 이제 부동산 개발에 펀드를 투자하는 회사고 이 회사가 걸리는 금액이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은 한두 번은 이야기 듣게 될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공동주택이고 리테일은 파란색, 오피스는 초록색, 노란색인데 저희가 집중하는 건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가장 시장이 크기도 하고 이제 데이터를 가격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리테일이나 오피스는 우리가 어떤 업체가 그 건물주한테 돈을 얼마 주고 임대를 하는지 그런 거를 사실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그 얻기 쉬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사이즈 자체가 공동주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량진 아파트인데
서울에 이제 여의도 노량진 그 고시촌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요 동네예요. 지금 노량진역 왼쪽에 좌측에 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부분이 이제 그 여의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타워가 63 빌딩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의 위치는 이 흰색 건물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역 앞이고 흰색 건물이 왼쪽에 메가스터디 빌딩이고, 우리 프로젝트는 이제 KT 사옥입니다. KT 사옥이고 현재 한 8층, 9층 정도 되는 규모. 이 건물을 이제 부수고 새롭게 이제 오피스텔을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총 2만 3천 가지의 대안을 만들었어요. 2만 3천 가지 대안을 만들 때 아까 이제 건물 레이아웃은 빌딩 레이아웃은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의 형태별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사실 건축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안이 그 지상 주차 타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안 파는 대신에 지상 주차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보통 지하를 파는 게 굉장히 공사비가 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지하 주차장 파는 게 공사비를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지상 주차 타워를 이제 기계식으로 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상 주차 타워도 해보고 근데 지하 주차 타워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변수를 넣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필로티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 셋백 그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셋백이 뭐라고 그러죠? 어, 이격거리, 네, 필수 이격거리. 이격거리.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조항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대로변에서 이제 얼마 뛰어 어느 정도 면적을 지으면 안 되는 면적이었는데 근데 대신에 거기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짓는 대신에 이제 저층부에 1층부에 상가는 빼고 거기를 이제 외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필로티를 처리하고 대신에 대로변에 가까이 짓는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총 9가지 빌딩 레이아웃을 했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유닛 타입입니다. 45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락형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빌딩 레이아웃을 하나를 선택하고, 그다음 오른쪽에서 이제 세대 타입에서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선택을 해서 조합을 해서 생성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하면은 2만 3천 가지 대안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대안을 이제 분석을 살짝 해보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수익대별로 몇 개의 대안을 알고리즘으로 생성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오른쪽에 이제 있는 위치한 대안이 수익이 가장 높은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분양 매출이 가장 높고, 근데 조금 이제 의아한 것은 보통 전용률, 뭐 용적률 가장 최대면은 우리가 수익이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 최대 쪽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건축사가 만든 안에 중간 정도에 있고, 그다음에 한강뷰 호실수. 이건 뭐냐면 이제 프리미엄 뷰. 우리가 보통 프리미엄 뷰를 극대화하려고 하잖아요. 프리미엄 뷰가 가장 비싸니까 비싼 걸 많이 하면 프로젝트의 수익이 가장 많이 나겠지라고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이거는 중간보다도 못한 수익성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차 타워가 좋다고 클라이언트가 생각해서 갖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가? 이제 저희가 만든 11,000건, 12,000건을 단순 비교를 했어요. 주차 타워가 있는 거랑 없는 거. 그랬더니 주차 타워가 없는 거, 땅 파는 게 평균적으로 매출이 50억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다른 이제 수치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사비. 당연히 공사비가 땅 파는 게 비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5억 정도 더 비싸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분양 매출은 총 50억. 어, 그래서 뺄셈하면은 35억이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차 타워가 없는 것이 땅을 파는 게 비싸도 땅을 파는 게 더 좋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로. 그다음에 전용률이 최대일 때, 이거 지금 제가 잘못됐는데 전용률 얘기 아니고 이제 용적률이랑 분양 매출이에요. 그래서 저 좌측은 분양 매출, Y축은 분양 매출, X축은 용적률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의뢰를 받으면 여기가 660%가 용적률 상한이다. 그러면은 건축사들이 보통 659.8, 9.9 이렇게 맞춰서 갑니다. 거의 꽉 채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갔을 때 과연 매출이 최대가 되는가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꽉 채우면은 일단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는데 빨간 박스가 근데 제일 이제 비싼 거랑 제일 이제 가격이 싼 거랑 209억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로 채워도 이 제일 아래 가 있으면 제일 위에 있는 거에 비해서 209억이나 매출이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무조건 채우면은 매출이 최대가 된다는 일단은 언제나 성립하는 명제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파란 하늘색 세모 그 삼각형에 둘러싸인 그 대안들이 지금 그 상위 5% 매출 상위 5%의 그 대안들을 포함한 삼각형이에요. 이것들의 평균을 내보면 653%입니다. 659가 아니라 653%예요. 상위 5%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냥 이 삼각형에 있는 어떠한 안 하나를 꼽고 이 용적률을 최대로 채웠는데 가장 밑에 있는 안을 꼽는다면 삼각형에 있는 안이 언제나 항상 그 높겠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최대한 안 채워도 수익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사실 결론은 그래서 삼각형이 더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용적률만 최대로 채운다든지 그러니까 뭐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계속 극대화하려다 보면은 사실은 최적화를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다 보고 동시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한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뷰를 최대로 하는 거 그 얘기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뷰를 최대로 할 때는 164호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호실로 부르고 아파트는 이제 세대로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호라고 불러야 되고 164호까지 나오는 게 최대 호수예요. 그런데 164호 최대로 프리미엄 뷰를 눌렸는데 분양 매출이 지금 중간보다도 못해요. 근데 매출은 최대가 되는 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96호 정도로 가야 됩니다. 96호 정도로 가는 게 이제 분양 매출 최대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 프리미엄 뷰를 최대로 한 게 그 프리미엄 뷰를 최대로 하면서 프리미엄 뷰가 아닌 다른 뷰가 없는 안 좋은 세대들도 당연히 그 건물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 가격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형태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쳤을 때 이제 총 매출은 프리미엄 뷰를 최대로 한 것보다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매출을 높게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들어온 팀을 그 용역을 맡겨가지고 정확히 몇 미터 상공 몇 미터에서 한강이 보이는지 이거를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한강이 보일 때 안 보일 때 이제 가격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데이터를 제가 AI로 학습을 하는데 실거래가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데이터 그리고 최신 분양가 데이터를 합쳐서 세 가지를 학습을 해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AI가 학습하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면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용률. 전용률은 다 아시죠? 이제 건물을 전체 지었을 때 실제로 팔 수 있는 면적이 있고 못 파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팔 수 있는 면적에 대한 거를 전용률이라고 해요. 당연히 팔 수 있는 면적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지사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54%까지 가는 안들이 있어요, 전용률이. 근데 그런 그룹들은 지금 분양 매출 이제 Y축 보면은 분양 매출이 더 높은 그룹이 이제 50%, 51% 사이에 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전용률만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이제 최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전용률과 이제 가격 둘 사이 관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다 같이 보고 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다락형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에 보면 다락형이라고 있잖아요. 다락형은 면적적으로 이제 그 계약 면적에는 포함이 안 돼서 약간 보너스 면적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에 비해서 10%에서 15% 정도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락형만 넣으면은 한 건물 안에 다락형만 넣으면은 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락형에 넣으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그 높이 제한이 있잖아요. 땅마다. 그리고 다락형은 일반형보다 층고가 보통 뭐 1m에서 1.5m 정도, 1m는 너무 작구나. 한 1.5m 정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락형만 많이 넣으면은 그만큼 높이 제한에 따른 높이가 빨리 차버리기 때문에 세대수를 그만큼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수를 일반형으로 하면서 세대수를 최대화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다락형을 넣어가지고 세대수는 좀 줄더라도 좀 값비싼 걸 채워넣는 게 좋으냐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23,000가지 대안을 보면은 다락형만 넣었을 때, 다락형 일반형 섞어 넣었을 때, 더 뒤집어 넣었을 때, 요들이 이제 갈리는 시점은 한강이 보이는 이제 이거는 거의 섹션의 의미예요. 그래서 단면적으로 어떤 층수를 기점으로 밑에는 일반형, 위에는 다락형, 혹은 반대로 마지막은 일반형만 넣었을 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다락형만 넣었을 때가 평균적으로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안 그런 땅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분양 그 시장을 보면은 지금 분양되고 있는 3분의 1이 다락형, 전층이 다락형인 물건입니다.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트렌드라고도 할 수가 있죠. 3분의 1이나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최고안인데, 최고안은 요 안이고요. 기존 안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는 기존 안은 다른 회사 거기 때문에 제가 넣을 수가 없어서 포함을 못했어요. 그냥 구두로만 설명드리면 기존 안은 일단은 오른쪽에 요 지금 유닛 믹스를 보시면 45제곱이 사실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유닛의 구성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45에서 84제곱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범위였고 이제 이 안에서만 저희가 그 생성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이랑 70제곱미터로 주력 상품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평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이 평면에서 오른쪽 코너에 원래 복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복도가 없어져서 전용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 건물이 19층이고 기존 안이 20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 한 층 적어요. 근데 한 층 적으면 생기는 효과가 한 층을 덜 반복함으로써 공용부가 한 층 더 덜 반복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전용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차 타워. 우리 지금 건물은 주차 타워가 없어요, 평면상. 그 주차 타워가 있을 때는 아까 주차 타워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주차 타워가 있을 때는 요 가운데 하늘색 요 건물이 주차 타워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단순 비교를 해도 이제 못 쓰는 공간이 훨씬 많잖아요, 층별로. 그렇기 때문에 주차 타워를 빼면은 층당 전용률이 또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면적을 팔 수가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대로변에 면하는 건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개 공지 그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공개 공지 위에다가 이거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대로변에 아예 가깝게 해서. 근데 그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왼쪽에 아까 메가스터디 빌딩 있었잖아요. 거기에 원래 뷰가 가려야 되는데 이거를 건물을 가까이 당겨서 지으면은 거기를 피하기 때문에 뷰가 열립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드론 뷰를. 그래서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생성한 안들 중에 이제 우리가 꼽은 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분양 매출은 당연히 만든 것 중에 최고 수준에 있고, 전용률은 최대는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높고, 용적률은 거의 최대로 채웠고, 한강 주방 프리미엄 뷰는 이제 세대수는 중간 정도고, 공사비는 거의 최대, 그리고 세대수, 호실수는 중간 정도입니다. 호실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그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단순 비교를 하면은 기존 안보다는 매출이 거의 200억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사업 규모는 뭐 매출 규모로 따지면은 1,100억 혹은 1,300억 규모인데 그 중에 200억이 오른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다른 이제 전용률이나 뭐 용적률 조금씩 올랐고 공사비는 대신에 더 많이 듭니다. 30억 더 많이 들어요.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는 이 세 명이 창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봉재고 저는 한양대랑 하버드에서 건축 설계를 했고 그리고 미국 LA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을 좀 자동화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좀 이제 중요한 마인드셋이 뭐였냐면 저는 그래스하퍼 코딩 아예 할 줄 모릅니다. 아예 할 줄 몰라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친구랑 항상 이제 팀을 이뤄서 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어떤 그 일을 하는데 일을 진행하면서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알고리즘화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제가 이제 주변에 훌륭한 또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직접 일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소개를 통해서 또 이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 8명에서 9명 정도 되는데 결국은 이 3명에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가혜 씨는 이제 저희 CTO고요. 이분은 이제 약간 그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수학 경시를 한 수학 천재 같은 친구예요. 이제 수학 박사를 마지막 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칼텍에서 수학 박사를 했는데 거기 마지막 해 저희 LA에 있어요. 칼텍도 근처에.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희 연구팀에 합류를 하게 됐었고 이학 씨는 이제 정가희 씨의 그 또 과학부 후배라서 이제 연결이 됐었고 이학 씨 같은 경우가 그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 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스페이스 워크의 이제 초기 개발자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3D 모델링을 할 줄 알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셋이서 만났을 때 이제 미국의 실제 프로젝트도 한번 하게 됐었고 창업 전에 저희는 창업 전에 3년간의 연구 기간을 거치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 건축 설계에 이제 저희가 있는 어떤 영역에 관련해서 설계가 어떤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다 손도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뭐 올라타가지고 자로 그리고 거기서 뭐 도면을 그리고 이랬던 시절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캐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1990년대 때부터는 그 일단 컴퓨터로 캐드로 그 많은 도면들이 그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대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책상이랑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은 이제 BIM이 거의 뭐 모든 회사가 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에 반해서 이제 캐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긴 한데 BIM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BIM은 한마디로 이제 3D 모델로 전부 그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로 도면도 납품을 하고 이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IM은 그냥 3D 모델, 이제 2D 도면 대신에 3D 모델로 이제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BIM은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게 2010년 정도부터일 것 같고요. 2010년부터 이제 쭉 써가지고 미국에서는 거의 다 이제 모든 프로젝트를 레빗에서 시작해서 레빗으로 끝냅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제 BIM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싸다고 하고 클라이언트도 이제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산업에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근데 이거의 그냥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레빗을 쓸 줄 모른다라는 문제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BIM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편승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를테면 이제 BI 레빗에서는 뭐 계단실 같은 거 그리는 거를 이제 다 컴포넌트화 해가지고 수치만 넣으면은 그냥 컴포넌트 같은 거 쫙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도면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통 이제 시공 도면 같은 거 하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면은 뭐 4, 500장은 기본적으로 넘거든요. 1000장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거의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다 이제 레이아웃이 잡아지고 자동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돌려줄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레빗 안에. 그래서 그걸 쓰면은 그냥 30분 클릭해놓고 30분 있으면은 도면 400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잡혀서. 어떤 거는 플랜도 이제 들어가져 있고 스케일 맞게.
그 정도까지 이제 되는 그런 어떤 문서화 측면에서 자동화도 돼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뭐 이제 패러메트릭 디자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레빗에는. 그래서 지금 뭐 요거를 설명하려고 일부러 보는 건 아닌데, 요거는 파사드 디자인 같은 것들도 어떤 수치가 나오면은 저런 패턴을 선택하고 뭐 창문의 뭐 사이즈도 선택하고 그러면 쭉 그냥 파사드가 다 창문이 입혀진다든지 그러한 자동화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외부 플러그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 이제 학생들은 어떤 렌더링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직접 포토샵을 하는지 제가 요새 트렌드는 잘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다 이제 뭐 라이노, V-Ray 이런 조합 많이 쓰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3ds 맥스 가서 하고 그랬는데, 요새 회사에서는 그 enscape이나 이제 enscape를 제일 많이 써요. enscape이라고 이제 렌더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쓰면은 그냥 1초 만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포토샵 하는 정도로 이제 뭐 사람이 들어가 사람도 이제 늘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거의 뭐 웬만한 정말 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쓸 정도로 엔스케이프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그냥 1초 만에 렌더링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뭐 이제 AR, VR도 되고 그런 앱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여기 플러그인을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캐드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죠. 아예 이제 세상이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캐드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은 BIM이 거의 잘 안 쓰인다는 게 문제점이고, 그것 때문에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그거를 개발할 줄 아는 사람,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발할 줄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이에요. 이제 세상은 지금 BIM으로 다 돌아가고 있고, 유럽,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미래에는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일들을 제외하고는 뭐 수학 연산이 필요한 거라든지 혹은 반복적인 일들은 그냥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서 쓰면은 이제 디자인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 안에서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일부 파사드 디자인 할 때 그런 게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건축을 하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 하면 되고요. 관심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만드는 사람일 뿐이고, 건물 디자인은 이제 건축 디자이너, 건축사가 하는 거거든요. 건축사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적절한 시기에 취사 선택해서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쓸 수 있도록 이런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미국에는 트렌드가 어떠냐면 이제 BIM, 레빗을 잘하는 이제 빔 매니저 혹은 뭐 빔 프로페셔널 이런 이제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사실 더 많이 받습니다. 훨씬 더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래서 기술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숙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막 르꼬르비제 평면 보고 미스 반데로의 평면 보고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 디자인 좋아하고 올드 스타일을 어, 이제 좀 계속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항상 오픈 마인드 돼야 되고 새로운 거는 어른들이 못하는 직장인들이 못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역사는 사실은 훨씬 긴데 막 그 컴퓨터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디자인 자동화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와닿는 시점부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와닿는 시점은 라이노가 만들어지고 그래스하퍼가 나오기 시작한 2007년 때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봐요. 현재 우리가 영위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패러메트릭 디자인이라고 나왔어요. 자하디드의 그분이 뭐죠? 슈마허. 무슨 슈마허죠? 패트릭. 네, 패트릭 슈마허. 그분이 이제 패러메트리시즘이라고 하면서 약간 이즘처럼 만들어가지고 조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패러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자하 하디드 뭐 혹은 프랭크 게리 이러면서 유선형 건물을 하는 사람들 이의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기적인 건물을 하기 위해서 됐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 쓰느냐? 일단 매싱 잡을 때도 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요 패널을 결국 붙여야 되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 시멘트 손으로 발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부 다 이거 공장에서 재단해가지고 패널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면이 다 그 길이가 다를 거잖아요. 전부 다 거의 다를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통일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작업을 하려면은 이런 컴퓨터로 디자인을 제어하는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패러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패러메트릭 디자인, 약간은 그 패브리케이션이라고도 불리는 영역에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게 2007년에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러니까 그래스하퍼를 통해서 나타났고 한창 패브리케이션 쪽에서만 쓰이다가 한 2013년, 4년 이때부터 이제 오토데스크사에 이제 한 연구팀이 있는데 그 스페이스 플래닝에도 많이 이제 갑자기 이제 패러메트릭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그때부터는 살짝 이제 이름이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플래닝에 또 우리가 이제 막 꿀렁꿀렁한 거 해결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레이아웃 해결하고 다양한 디자인 옵션 만들어보고 이런 데도 이제 스페이스 플래닝에 쓰이게 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하는 게 제너러티브 디자인에다가 이제 가격이란 변수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사실 하는 거고.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artificial 인공지능은 어, 지금 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 한 학생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하게 된 학생인데 뭐 스타니슬라우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 학생인데 그 하버드 GSD에서 석사 논문으로 이렇게 쓴 건데 이게 뭐냐면 건물의 어떤 그 외부 프로파일만 주면은 그 내부가 알아서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한 거냐면 이제 보스턴에 있는 한 700개 정도 되는 건물을 도면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학습시켜서 딱 어떤 건물의 이제 형태만 주어져도 그 내부를 이제 그, 그 머신러닝한 결과를 토대로 이제 그리게 되는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의 일단 한계점은 뭐냐면 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도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도면이 학습할 수 있는 도면이 여기 이제 보스턴에는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100년, 뭐 200년 된 건물들. 결국은 이제 그런 도면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은 이걸 딱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프로파일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이걸 딱 썼는데 그 100년 전에 평면이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요즘 스타일로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데이터 이제 머신러닝 하려면 데이터의 모수가 중요한데 그 모수를 지금 과거 데이터까지 합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것만 모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요즘 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새롭게 나오는 평면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다라고 하려면은 최소한 뭐 10,000개, 10만 개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지가 또 않기 때문에 음,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이 인공지능이 들어오기는 일단 힘든 영역이에요. 이런 그 설계를 자동으로 구현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인공지능을 이제 평면 구현에는 쓰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철저하게 그 룰 베이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조건 하에서만 다양한 변수를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쓰는 거는 이제 가격 분석이라든지 그런 이제 데이터를 수치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는 쓰고 대신에 평면을 생성할 때는 인공지능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체적으로 굉장히 보완할 점이 많고 평면의 개수가 한계가 있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노 그래스하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로직을 개발하고 결국은 다 이제 그 코드화 시켜가지고 이제 일반 자연어로 다 그 처리를 해서 갖게 되는데 우선 저희 스터디를 할 때는 이제 그래스하퍼 같은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스터디를 합니다. 변수화하고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변을 정의하고 늘리면은 그 안에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라라고 하는 것들 이제 만들어 가지고
평면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네. 이거는 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출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자동화에 관해서. 어, 가장 조금 이제 인상적인 회사, 요 체크박스한 회사는 사실은 인상적인 회사는 아니고 제일 위에 스페이스 메이커라는 회사는 그냥 우리나라 아까 스페이스 워크라는 회사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스페이스 워크는 우리나라 회사고 스페이스 메이커는 이제 노르웨이 회사인데 메이커는 오토데스크사가 2,800억 원에 이제 샀습니다. 4년 만든 지 4년 만에. 여기는 어, 이제 유럽의 그런 어떤 개발 사업에 쓸 수 있는 이제 그 디자인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데 초점은 여기는 이제 저희처럼 이제 수익성 이런 건 아니고 채광, 뭐 소음 측정 이런 이제 환경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걸 AI로 해결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에너지 시뮬레이션 하려면 사람이 직접 모델링하고 뭐 이렇게 변수 같은 거 입혀야 되고 이러면 한나절 걸리거든요. 하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학습시켜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죠. 그리고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앞으로 산업이 훨씬 커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2030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이 전부 넷 지로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했어요. 넷 지로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은 거기서 맨날 쓰는 에너지를 그 건물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굉장한 법인데 그래서 미뤄졌어요. 근데 어쨌든 미뤄지긴 했지만 이제 에너지 그 관련된 정책 규제들이 굉장히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애초에 건물 설계할 때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소비를 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 에너지를 어떻게 전기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아예 어떤 전문가들이 다루는 굉장히 노가다적인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결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고 이 회사가 그거를 가장 먼저 풀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워크 랩스는 그 구글의 사실 모 회사가 있어요. 구글의 모 회사가 알파벳 컴퍼니라는 회사예요. 알파벳 컴퍼니의 또 다른 자회사가 사이드워크 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150명 정도 되는 규모고 여기의 비즈니스 모델은 디자인 자동화 기능을 쓰긴 쓰는데 플랫폼 사실은 장사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기들 직접 시행하면서 스마트 시티 디벨로퍼를 하겠다. 그래서 개발해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데이터도 계속 이제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모델로 생각한 비즈니스예요. 네. 저희 회사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할까요? 이걸 하면서 해야 돼요. 네, 저희는 일단은 창업은 제가 미국에서 3년 정도 준비를 창업을 할 생각이 처음에 없었어요. 그냥 제 하는 일에 쓸 요양으로 했었는데 제가 만든 팀이 절대로 일반 우리가 있는 그냥 제가 다니는 회사 그냥 우리 디자인 업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팀이구나라고 느껴서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마음 먹은 지 한 1년 만에 창업하고 이제 시드 투자도 한국에서 세 군데서 받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 중에 있어요. 지금은 총원은 15명 정도 되고 이제 오피스는 이제 한국이랑 미국에 있습니다. 사업 모델은 컨설팅이랑 B2B 사스라는 건데 사스는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계정 판다라는 거예요. 웹으로 계정을 파는 서비스 B2B. 그러니까 사업 일반 사람들 B2C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 대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하는. 네. 그래서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저희 한국 홈페이지는 뒤에 슬래시 KR을 붙여야 되고 한국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안 된 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미국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불과 한 뭐 7,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도 유튜브 채널에 좀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지금 미국 웹 서비스를 출시를 지금 해서 베타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년 정도 이제 연구팀으로 했었고 연구 기간 중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기회를 잡았어요. 실제
적용할 기회를.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기숙사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같이 연구팀이랑 이제 이거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 이제 높은 분 제가 그 다니는 디자인 회사에 이제 높은 분한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써보겠다 실제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잘 돼서 실제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이걸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최고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사례가 생겼고 그 이후에서 이제 컨퍼런스 가가지고 발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회사들도 오는데 다른 회사들이 이 정도까지 한 회사들이 없다라는 걸 이제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제 여기서 마음을 먹게 됐고 창업을 했어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여태까지 해왔고 지금은 이제 미국 진출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태까지는 한국에서 주로 컨설팅을 했었고 한국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웹 서비스는 당분간은 계획이 없고요. 왜냐면 한국은 돈을 잘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 사이즈도 미국에 비해 작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좀 하려고 하고 그때까지는 일단 컨설팅 비즈니스만 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혹시 일에 관심 있고 하신 분은 인턴 상시 채용하니까 요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아직 이제 플랫폼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 노량진 프로젝트 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노량진 프로젝트고 여기 이제 왼쪽 패널에는 이제 간단히 보기라고 해서 필터링을 간단히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최대 수익안으로 선택이 돼 있었는데 최소 건축 공사비 안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어서 좀 인터넷이 느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소 건축 공사비 안이라고 나오는 거고 다른 이제 체크박스를 이제 체크하거나 체크를 제거함으로써 이제 원하는 호실 타입도 선택할 수가 있고 매싱 타입, 뭐 타워, 주차 타워 유무 이런 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 탐색하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만든 23,000가지 대안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필터링을 아까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똑같은 내용 밑에 이제 평행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 좌표가 뭐냐면 우리 그 비행기표 예약할 때 그 필터 쓰잖아요. 그 우리가 몇 시 출발할 때 시간 이제 시간대 이렇게 슬라이더로 조정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평행 좌표라는 거예요. 평행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매출 최대, 매출 최대로 범위를 제한하고 공사비는 좀 줄이고 매출 좀 더 최대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최대 수익안으로 누르면은 이게 최대 수익안입니다. 그래서 평행좌표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조건 여기 이제 뭐 매출 수치화될 수 있는 거는 평행좌표에 거의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특정 유닛 타입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숫자를 여기다가 이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고요. 특정 유닛 타입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2D 도면이 이 정도 퀄리티로 나오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성 검토할 때 쓰는 수준이에요. 문짝 부딪히는 거는 제가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위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드론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 뷰가 보입니다. 층별로 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옆 건물에 원래 가리기 때문에 건물을 대로변으로 붙였다라고 하는 게 이 뷰를 보면은 여기 지금 큰 건물에 가리잖아요, 오른쪽이. 그게 위치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아래쪽으로 좀 내렸으면은 이쪽들은 이제 세대들은 뷰가 가리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웹사이트는 지금 이제 컨설팅용 웹사이트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 B2B 사스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예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이제 디벨로퍼들이 맨날 써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단순히 이제 그 대안을 많이 준다라는 측면을 좀 떠나서 훨씬 더 포괄적인 서비스고, 이제 아까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이제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각종 이제 이제 투자 검토에 필요한 개발 사업 검토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 최근에 여기 뭐 허가를 몇 건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기에 소득 수준은 얼마인지, 여기에 최근 허가받은 세대 수는 몇 개 있는지, 그리고 하우징 그 공급은 어떻게 되는지, 유닛 타입별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땅을 고르고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그 땅에서 이제 가능한 안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은 3개까지 나옵니다. 3개까지 나오고 하나씩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보고 싶으면은 여기 이제 요거 딥서치 요걸 누르면 되는데, 요거를 누르면은 이제 10,000개 정도까지 나옵니다. 10,000개 정도 나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UI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대안 검토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주력하려고 하는 서비스고요. 조금 이제 작은 것만 좀 보여드렸는데, 큰 프로젝트는 저 실제 부산 부암동에 뭐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계약된 거라서 제가 그 보여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그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한 이제 서울의 한남동 근처에 이제 신동 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땅이 규모가 커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설계안을 만드는 것을. 네. 그래서 건물 한 동짜리도 되고, 이제 뭐 보통은 한 6동, 4동 정도가 가장 이제 프로젝트가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큰 택지에 대한 개발은 흔치는 않아요. 이게 좀 많이 걸리네요. 요거를 그럼 기다리면서 화면을 띄워두도록 하고요. 네. 저 발표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일단 박수. 감사합니다. 어, 발표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해 완성을 위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이 부분은 약간 보충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아,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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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름이랑 소개 사실. 발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적인 측면에서 질문만 네네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발표 되게 잘 들었고 네. 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얘기 듣고서도 진짜 투자하고 싶다 혹할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었는데, 네. 조금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이 이용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건물 내부 평면을 쓸 때 네. 단순히 면적만 넓고 용적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했을 때 공간이 이제 편리한지 이런 거 부분도 네. AI가 이제 고려해서 만들어 주는지, 아까 그 네. 네. 제너레이팅 되는 화면 보니까 되게 네. 길쭉한 막 공간도 있고 네. 네. 이런데, 그래서 네. 이제 평면은 이제 사람이 개입해서 이렇게 직접 짜고 하는 것인지, 네. 네. 그런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다른데요. 한국은 고정적인 어떤 평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 이제 띄워놓은 프로젝트는 그냥 최신 아파트 평면을 그냥 모아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새롭게 만드는 평면은 아니고, 어떤 동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고, 미국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만들긴 하지만 다 있는 어떤 평면을 그대로 이제 구현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못 쓰는 평면 혹은 새로운 평면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네. 물어보면, 그 사용자 이
프로그램 사용자 자체는 그럼 다른 뭐 도면이나 이런 거는 아무런 제공할 거 없이 그냥 해당 부지 주소만 가지고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되게 저는 보면서 저 이전에도 프레젠테이션을 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의 궁금한 사항들과 눈높이에 맞춰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실무를 하시면서, 어, 생각했던 그 부족한 점들을 착안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어, 방안으로서의 어떤 스타트업을 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건축 플래너로서 실무를 하는 동안 약간 알게 됐던, 그리고 그 플래너로서 그 건축 플랜 디자이너 건축가로서 모든 프로세스를 전반적인 매니징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그 변수들, 문제가 되는 관련된 변수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가장 적절한 포지셔닝으로서 어, 어, 자리를 임무 수행을 하는데 그런 적절한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임무 수행을 그러니까 새로운 임무 수행을 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최근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이 그 최근에 카테라라는 회사가 약간 어떤 건축 설계 시장에 변형을 가져오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어떤 디스 그 모듈러 하우스를 대입하는 그런 어, 사업을 했다가 굉장히 크게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 그게 이제 문제점이 약간 그 건축 디자인 하는 기존의 방식을 어떤 좀 깊은 이해 없이 약간 성급히 모든 걸 바꾸려고 하다가 그거 약간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서 어, 그 문제가 되었는데 그 제너레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디자인이 필요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약간 이렇게 기본 가설계 부분에 제한을 두고 그 부분에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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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실제적인 플래닝과 약간 그 부동산 개발 그 부분을 약간 굉장히 스마트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한정 지은 것이 좀 굉장히 스마트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네. 네. 하여튼 제 소감은 그랬고요. 네. 근데 저는 들으면서 되게 어, 제가 대학원 때 신봉재 사장님을 친하게 지낼 때는 AI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더 편하게 하고자, 왜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좀 더 내가 일하는데 내 회사에 편하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관심이 갖게 되었나요? 그 외에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이유인데요. 저희 이제 커리어도 관련해서 저는
그 좀 이제 고층 그 고층 주거 쪽으로 제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싶었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일을 많이 맡으려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있던 회사는 조금 그 짓는 쪽을 많이 했어요. 이제 실시 설계 많이 하고 중간 과정부터 이제 대신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은 유명한 회사들이 하고 뉴욕에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하고 이제 로컬 아키텍트는 우리 회사가 하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로컬 아키텍트가 이제 그냥 단순히 짓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이제 이상하면 좀 바꿔야 되고 또 작은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짓는 쪽을 많이 알다 보니까 실시 설계, 감리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전부 알 수 있는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마음을 먹고 그런 쪽 일을 이제 많이 맡게 됐는데 그래서 사업성 검토 단계에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문의가 왔을 때 하는데 그때 일하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숫자 이거 뭐 엑셀 차트에서 이제 세대수를 요거 좀 바꿔달라 아니면 이 유닛 타입을 좀 늘려달라라고 단순하게 숫자를 바꾸는 건데 이제 건축적으로 보면은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도면을 다다시 그려야 되고 건물의 모양을 바꿔야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낸 것만은 아니고 그때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GIS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시절에 그쯤에 이제 나온 또 그 유튜브 비디오가 짧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숫자만 이제 내가 여기에 몇 세대 짓고 싶다 숫자만 넣으면은 건물이 갑자기 짠 하고 생기는 거예요. 구글 얼스 같은 그런 3D 맵 환경에서 땅을 하나 찍으면은 그 엑셀 차트에 뭘 넣으면은 짠 하고 나오는 건데 그걸 보고 조금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이제 건축가가 할 일이 없겠구나. 이미 이런 걸 했구나. 굉장한 얼굴 좀 충격이었는데, 보여주세요. 네? 아니, 얼굴 좀 보여주시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막상 그거를 들여다 보니까 이제 평면이랄 게 없더라고요. 평면이 왜 안 나왔지 생각을 해보니까 평면도 다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건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어,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하던 일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면은 훨씬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그다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에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 자동화를 하려고 했는데 단순 자동화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엑셀에서 뭐 숫자 바꾸면은 도면이 짠 하고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자동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 이제 같이 그 일을 했던 그 정가희 씨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있고 클라이언트 미팅을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처럼 UI도 있고 이런데 옛날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코드만 적혀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도면도 우리가 노가다로 파이썬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도면 퀄리티도 이상한 다이어그램 같은 거 막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숫자 노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 즉시 만드는 게 아니고 미리 다 만들어 보자. 그래서 미리 다 만들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그 바뀐 그 내용에 해당하는 수치들을 가진 도면을 제가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바꾸는 것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준비해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5,000개를 딱 만들었는데 15,000개를 만들고 보니까 이걸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바꾸기도 하겠지만 바꾸는 걸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서 뭐가 좋은지 좀 데이터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기숙사 프로젝트였고 그 임대료를 받는 거였는데 임대 매출을 최대화하려면 보통은 세대수를 최대로 많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대수를 최대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높게 해야지 극대화하면은 매출이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거는 왜 이렇지라고 하니까 제가 애초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가격 같은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산정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가 바뀌고 형태가 바뀌면 조건도 바뀌니까 공간의 가치도 평가가 다시 다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이 맨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더 뭐 수치적으로 수익적으로 이득이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좀 우연찮은 기회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때 현재까지 오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좀 이제 좀 제너럴한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약간 그 보여주신 스토리랑 그리고 그 창업을 하신 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과학고 출신이고 네, 하버드 출신이고 해서 이 사람들은 좀 나랑은 조금 시작부터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저 같아도 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신봉재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그러니까 대학원 때는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정확히 뭘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좀 궁금해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는 어떤 네. 모습을 관심사가 뭐였고 대학원 때는 어떤 관심사였는지 일단 어,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랑 굉장히 다르게 디자인을 굉장히 어, 논리적인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학생이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뭐 한 강의를 사실은 그 말로 다 때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네, 했던 디자인 같은 것들이 지금 네. 이 구글에 치면 나오는 게 있을까요? 제 포트폴리오가 있긴 한데 뭐 그걸로 보면서 설명드리긴 좀 애매한 것 네네, 같고, 그건 좀 애매하고. 네. 네네, 예. 어, 뭐 우선은 이제 저는 학생 때는 이제 성향이 굉장히 논리적인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랑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제 좀 이제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는 디자인 센스가 엄청 좋은 학생은 아니었고 대신에 이제 컨셉 잡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건물은 굉장히 조금 단순 명쾌하게 해결하는 컨셉으로 굉장히 어필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학도 이제 그런 디자인을 제가 이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탈리아의 합리주의 신합리주의 건축이라는 거를 이제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신합리주의 건축이 어떻게 건물 그냥 모양새를 보면 굉장히 진부하거든요. 근데 그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걸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고 문제가 해결하면은 과거를 통해서 보고 해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막 뭐 자하 하디드, 프랭키 이런 거랑 굉장히 차원이 완전히 다른 대신에 굉장히 논리적인 이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꿀렁꿀렁 하는 걸 하고 싶었거든요. 꿀렁꿀렁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제가 이제 학부 끝마칠 때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학 가면 배울 수 있겠지라고 해서 유학을 이제 오게 됐는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미국은 그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실망적인데 어쨌든 근데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유럽에 그 대학원 때는 이제 그 유럽에 그 헤르조그 드뮤런 스튜디오에서 제가 수업을 받았어요. 그 3, 4개월 정도 바젤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딱 그렇습니다. 어, 똑같이 이탈리아 신합리주의자한테 그분들은 이탈리아 신합리주의자가 두 명이 있어요. 알도로시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조르지오 그라시라는 사람인데 조르지오 그라시라는 사람은 잘 유명하진 않아요. 알도로시는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둘 다 하는 스타일이 다 신합리주의 스타일이라서 어프로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갔더니 그런 어프로치를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건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딱 이거구나라고 느꼈고
건축은 내가 좋아하는 150분 건축은 하고 싶은 건축은 유럽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에서 이제 졸업을 할 때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죠. 또다시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 정착을 할 것인가. 저는 정착을 하는 순간 어, 디자인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건축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열망은 완전히 접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턴을 해보면서 미국은 이제 그 건축가를 부르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있고 아키텍이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은 좀 실시 설계하면서 이제 뒤쪽 일, 테크니컬한 거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디자이너는 컨셉 잡고 뭐 스키매틱 디자인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이제 거의 산업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영역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럽에서 이제 뭐 디자인 엄청 잘해가지고 디테일 잘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회사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테크니컬한 쪽으로 기술적인 것들 공사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엔지니어들이랑 잘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어, 그런 건축 지식들을 많이 알고자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미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에 간 거죠. LA에서 이제 실시 설계를 많이 한. 네, 한국은 근데 좀 다릅니다. 네, 한국은 실시 설계하면은 미국은 실시 설계하는 게 조금 굉장히 이제 인정도 많이 받고 그 사실 돈도 더 많이 받아요. 디자인만 하는 때보다는. 근데 한국은 실시 설계를 굉장히 싸게 덤핑을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좀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네. 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대로 저는 일을 해본 적 없고 다 인턴십만 했었습니다. 네네. 네. 미국에 유학을 한 것이 지금 그 많이 도움이 됐나요? 추천을 네. 하시나요? 뭐 이제 단순히 학교 공부만 이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제가 어쨌든 그 미국에 갔고 갔기 때문에 미국에 갔고 이제 좋은 학교를 갔기 때문에 만나게 된 인연들 그리고 제가 허튼 소리 같아도 허튼 소리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효과 굉장히 내가 증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유학을 가시더라도 저는 그 완전히 건축만 하는 건축 대학보다는 물론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달라요. 뭐 저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종합대학을 선택하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사람을 많이 이제 아는 게 도움이 돼요. 제가 그렇다고 굉장히 사교적이어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도 친해지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냥 친구들끼리 잘 놀고 뭐 그냥 사회생활 어느 정도 좀 하는 수준이지 제가 뭐 굉장히 사람들 뭐 발도 엄청 넓어가지고 잘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그런 어떤 재밌는 주제가 생겼을 때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렇기 그-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동업자들을 네, 만나시는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 네, 방금 말씀하신 다른 분야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할 때, 네, 뭐, 어떤 뭐 적극적으로 이제 사교적인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뭐 뭐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방법들을 추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각자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이 재밌는 주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 음, 그리고 그걸 풀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 음, 제가 처음에 이제 어, 뭐 이거 굉장히 막 어떤 큰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타워를 만드는데 이제 타워를 제가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내가 일단 이 사이즈 타워에서 이제 중간에 코어가 있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 세대들이 이렇게 놓인 근데 쫙 채우면은 제일 작은 걸로 채우면 한 16세대 정도 나오고 조금 큰 걸로 채우면은 뭐 한 5세대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이제 타워를 내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유닛 조합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제일 작게 만드는 거는 16세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이제 유닛 타입도 이제 뭐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까지가 있고 3베드룸으로만 채웠을 때는 5개 유닛 타입이 나오는 이제 앞 타워 사이즈 자체는 똑같고요. 이게 그래서 완전 히 건축 문제인데 동시에 이제 경우의 수 문제고 수학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일 이제 그 5세대부터 16세대까지 있는데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조합이 스펙트럼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저는 하고 싶었던 것이 이거를 전부 이제 다 이제 그림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평면으로 다. 혹은 이제 평면 플러스 이제 유닛 타입 여기는 몇 개 있고 뭐 면적 얼마고 이런 것들을 엑셀 차트로 쫙 만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제가 일단은 뭐 그냥 경험상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우선 이제 뭐 친구를 통해서 좀 옛날에 그 뭐 중학교 때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 나가지고 상 받던 이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풀어달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풀어줬어요. PC방 가서 1시간 만에 몇 번 실패하더니 그러더니 이제 이런 거를 풀려면은 뭐 수학 잘하면서 뭐 소프트웨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LA 돌아가가지고 이제 5만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 필요한데 주변에 이런 사람 없느냐 맨날 이제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두세 달 만에 우연찮게 이제 지금의 이제 제 파트너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 박사를 하다가 이제 순수 수학자의 길을 가려고 했어요. 순수 수학자라는 게 사실 엄청난 영역이거든요. 순수 수학자는 돈도 안 되고 이제 거의 역사책에 이름이 뭐 라보아지에 뭐 이런 사람 들어봤잖아요. 뭐 그런 사람 이름 나오듯이 약간 거의 그 정도 자기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거에 한참 못 미치더라도 이제 순수학자 돼가지고 교수 되고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순수학자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좌절을 하고 뭐 이제 논문이 뭐 잘 안 됐다 그랬나 뭐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코딩 배우고 이제 다른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나 이제 다른 영역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에서 다른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약간 그러던 찰나에 저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하겠다라고 했고 웬만한 그냥 수학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관심 당연히 없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운이 또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 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을 찾는 방법은 그냥 제가 어쨌든 굉장히 풀고 싶은 주제가 일단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계속 생각하고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약간 다른 측면에서 내가 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딴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자기 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고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의 그 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두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하신 게 굉장히 네. 인상 깊은데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한정된 어떤 직업군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약간 컨셉적인 디자인 그 예술적인 부분 그 안에는 어떤 필요 충족 조건이 뭐 용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예술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업역에 종사하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상적인 거는 그 이거를 모두 수행하는 게 건축사의 업역이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에 변화하는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한쪽을 선택을 하는 그것이 약간 현실적인 대안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 약간 건축 전자의 부분 약간 예술적인 것에 약간 치중된 그리고 용도적인 것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예술적인 것들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의 건축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라면 엔지니어로서의 건축을 하는 것은 약간 학교에서 배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는 좀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한정된 시간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최종 목적이 아까 조용원 학생이 했던 질문과
약간 조금 더 익스펜드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최종 목적은 그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더 나은 건축적 환경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가? 그렇다면 그 건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봉재 대표님은 그 제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동의를 하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벗어나셨나요? 안 벗어나셨나요? 건축 영역에서요? 네, 당연히 건축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시는 것이 네. 약간 그 건축 영역을 더 낮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그것이죠.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음, 네.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하시면서 네, 네. 제일 되었던 부분이나 지금 가장 챌린지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사업적인 부분이겠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유치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고, 그외에 네. 이제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동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 새롭게 자동화하고 또 이미 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를 궁리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사업적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지금 이제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어, 학생분들 좀 오픈업을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허영민 학생 혹시 있나요? 그래요? 네. 혹시 네. 질문이나 이거 내용 같은 거 생각하는 시간 지금요? 아, 네. 그러시죠. 좀 지금 약간 생각을 해본다는데 질문에 대해서 아, 조금 한 네. 3분만 좀 기다려. 제가 뭐 지명해서 질문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자원한 학생이 있는데 조금 네, 해서 네, 네, 질문을 네, 하겠다고 조영원 학생이. 네, 네. 그래서 미국에는 언제까지 있어요? 계속 있을 예정인가요? 아니 금방 다시 12월 갔다가 달에 왔다. 네, 돌아오신다고 그랬죠. 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발표된 내용들을 그 중에 그래프로 설명된 부분들은 네. 어, 그 논문으로 발표가 된 부분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음, 런치앤런 같은 거 많이 다니시겠네요. 미국이 지금 런치앤런이 오피스가 사람들이 거의 안 나와요. 한 10% 20% 나오나? 그래서 그게 좀 문제입니다. 건축사 네, 유지하기 위한 필수 코스 같은 거, 네. 거기에 등록을 해서 외부로, 클래스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인턴은 상시 채용하신다고 그랬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네. 부산에 준비가, 계시니까 네, 네, 원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질문을 써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또 그냥 했다가는 이게 어버버해서 시간만 뺏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아까도 질문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그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 중에 이제 고민 네. 같은 거 진교수 교수님 물어보셨을 때 네. 대표님께서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도 되게 맞는 것 같고 한데 네. 이제 건축적 영역에서 이제 포함돼서 어쨌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CEO로서 그런 경영이나 사업 방향성이나 사람들 만나고 투자도 유치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네. 네.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뭐 건축적 언어에서는 조금 멀어지고 네. 어쨌든 회사라는 기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네. 그런 네.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네. 이제 저번에 진교신 교수님이 특강 준비해 주신 것도 듣고 하면서 아직도 고민 중인 건 이제 엔지니어의 길을 가야 될지 디자이너의 길을 가야 될지 네. 이런 네. 것도 고민 중인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뜰리에 같은 작은 사무소에 가면 경영을 네. 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설계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 좀 경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시는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네. 그쪽에 계속 다 있고 싶은데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다 있는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 궁금합니다. 네. 저희 프로덕트 만드는 거는 제가 다 사실 지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직접 일을 이제 당연히 못한다 뿐이지. 어, 그래서 굉장히 일단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회사가 커가도 만약에 제가 경영자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저는 프로덕트 개발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아틀리에 뭐 어떤 아틀리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년차의 아틀리에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 아마 한 10년, 20년 차 돼야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건 본인의 이제 성향과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잘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조금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청교도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약간 흥선대원군과 같이 외세 개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마인드적으로 많은데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좀 오픈 마인드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지 왜냐하면 어차피 설계 한 3년 내지 5년 하면은 다른 쪽으로 관심이 가요. 네, 그 관심을 지금 먼저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면은 꼭 건축 설계 사무소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이제 아마 뭐 요새는 모르긴 모르겠지만 요새는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만 가실 것 같은데 건축 설계 관련된 일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부동산 개발 학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영역의 사람입니다. 뭐 도시학과, 뭐 건축과, 또 건축가 출신의 공사 이제 뭐 건설사 다니다가 오신 사람도 있고, 뭐 요새는 또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그 큰 뭐 금융 기업, 그리고 부동산 쪽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그런 팀들, 분석팀,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건축 설계 베이스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어, 나는 무조건 뭐 설계사무소, 뭐 요새 어디가 제일 잘 나가다 해안, 아니면 뭐 아틀리에 어디, 뭐 이 중에 꼭 가야 되겠다. 꼭 이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훨씬 기니까 본인이 그 세계에 갇혀 있다고 나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라고 하지는 마세요. 물론 선택을 해도 되지만 좀 더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을 항상 탐구해 보시고 오픈마인드로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다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업역의 구분이 엔지니어와 디자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엔지니어적인 프로세스를 예술적인 경지에 승화시킨 작품이나 그런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워너 소백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디자인 컨셉의 시작은 뭐 최경량 뭐 어떤 그 엔지니어적인 마인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룰들의 바탕으로 건축을 만들죠. 근데 이제 그런 단순한 엔지니어적인 프로세스를 하더라도 디자이너적인 사고방식이나 훈련이 된 사람이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훈련된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과 그냥 그런 배경과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제가 있던 SOM에서 한 문빌리지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한 작업이 그 달의 기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여기서 보는 그 이송하는 것, 로켓에 이송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실어 나른 다음에 거기에 착륙해서 달에 결착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최소 필요 공간, 그 다음에 외부 시설과 어떤 분리시키는 그 외피의 작용, 이 모든 것들은 순수하게 엔지니어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졌지만 그게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과 차이가 있어요. 결과물로 보면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 실시 설계를 업역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분의 건축적인 훈련 정의 양과 이해도 그것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실시 설계가 전혀 다른 퀄리티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리 이 업역이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다른 쪽은 제외시킨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신봉재 대표님이 하시는 이런 기술들이라고 해도 이것이 예술적인 경지까지 충분히 승화시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런 경지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건축적 백그라운드와 사고방식으로 훈련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졸업 후 엔지니어의 업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지금 하는 게 필요 없거나 그리고 남들 엔지니어들과 경쟁을 하는 데서 오는 어떤 두려움 그것과는 다른 어떤 나만의 강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클로징 네, 멘트 해주시겠어요? 네, 예. 네. 오늘 저를 이제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사회로 나가시게 될 텐데 아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굉장히 시야를 많이 넓히시고 어떤 거를 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자아 실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접점을 찾는 게 항상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는 성공을 할 것이고 누구는 자아 실현을 못하고 일은 그냥 일이지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그게 현실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인생은 이제 선택이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또 풀리게 돼 있으니까 학교 다니실 때 최대한 그 시간이 많으니까 활용하셔서 여러 경험 해보시고 좋은 선택 해보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또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제 어,
저희 회사 혹은 뭐 제 개인 이메일이 뭐 제 이메일은 bshin입니다. generate.mail.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네. 바이.